여러분이 이제 당뇨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하는 내용을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당뇨에 대한 상식을 늘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당뇨병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병이 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한 30-40년 전만 해도 당뇨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인 10명 중에 1명이 당뇨 환자가 됐기 때문에 아주 흔해서 아주 유명한 질환이 됐죠. 전 세계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우리나라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 당뇨병은 다른 병과 달리 다른 병은 병이 있다는 것 자체로 이미 병감이 있고 고통이 되지만 당뇨병은 좀 다릅니다. 건강한 당뇨인. 말이 어울리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뇨병자라고 안 하고 일부러 당뇨인이라고 붙인 이유가 당뇨병을 가졌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당뇨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건강한 당뇨인으로 살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가 오늘의 주제고요. 사례를 잠깐 준비해봤습니다. 이건 우리 주변에 흔한 분인데 이분은 62세 김모 씨는 10년 전에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처음에 당뇨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덜컥 겁이 나고 충격을 받아서 그때는 음식도 조심하고 운동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 조절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운동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당뇨에 대한 무서운 충격에서 며칠 지나 잊어버린 다음에는 이제 포기하고 대충 편하게 살았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콩팥 기능이 나빠졌고 조금 더 지나서 더 악화되면은 투석을 해야 될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겁이 덜컥 났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대로 살던 대로 살면 안 되는 건지, 뭘 더 바꿔야 되는지 이런 환자가 제 진료실에는 굉장히 흔하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당뇨 환자에 해당하는 얘기고 당뇨 환자가 아니어도 최근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당뇨는 아닌데 정상을 넘어선 당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겁니다. 당뇨는 아니지만 정상을 벗어난 당을 당뇨 전 단계라고 부르고 그런 분은 당뇨병이 생길 고위험군에 속하죠. 그런 분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노력 안 하면 당뇨병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겁이 나고 충격이 돼서 노력을 며칠 하지만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흐르면 점점 그 충격이 엷어지면서 이제 예전의 생활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몇 년 뒤에 5년 뒤에 50%가 당뇨로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당뇨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단계로 점점 당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오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의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0곡에 알죠?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4곡이네요. 뭘까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나는 당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 나는 통제하기가 쉽지만 대신에 아주 엄격해야 되고 나를 잘 길들이고 훈련시키고 단호하게 통제를 하면은 당신 발밑에 이 세상을 갖다 바칠 수도 있지만 나를 너무 쉽게 대하고 무시하면 내가 당신을 파괴할 수도 있다. 뭘까요? 당뇨? 네 곡인데 네 개 다 나왔는데요. 답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익힐 습자의 버릇 관자거든요. 저도 한문은 잘 모르는데 찾아봤더니 이게 원래 뜻이 어린 새가 날갯짓을 연습하듯이 매일 반복하여 마음에 끄인 듯 익숙해지는 것이래요. 나중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새가 날죠. 걷는 것보다 나는 게 훨씬 쉽잖아요. 처음에는 연습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이게 습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습관을 얘기하냐? 당뇨 자체가 생활 습관 병이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생긴 병이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습관을 고쳐야 당이 조절이 됩니다. 이 생활 습관병에는 당뇨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대사증후군이 다 생활 습관병이고 여러분이 흔히 아는 성인 만성 질환입니다.
이 생활습관 병은 왜 생기는가? 여기 다 나와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식사 문제, 운동 부족, 뭐 과로, 흡연,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있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서양화 되면서 저희가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는 그런 생활, 그거 외에도 유전적인 요인도 함께 복합적인 원인이 돼서 이런 생활습관 질환이 생깁니다. 이제 생활습관이 안 좋아서 생긴 이 당뇨병의 경우, 그럼 이제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밑에 그림이 뭐죠? 톱니바퀴죠. 톱니바퀴는 여러 개가 서로 맞물려 있죠. 하나만 굴러가고 싶다고 굴러가지나요? 톱니바퀴가? 절대 그렇지 않죠. 톱니바퀴는 늘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만 고정이 되고 안 움직여도, 하나만 고정이 돼도 나도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죠. 당뇨는 이 톱니바퀴 하나, 운동 습관, 식습관, 약물 투여하는 습관, 스트레스와 관련한 습관, 이 크게 4가지 정도가 다 원활하게 잘 조절이 되고 돌아가야 전체적으로 당뇨 관리가 되게 됩니다. 이 당뇨 관리는 이렇게 4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 습관이 관리돼야 된다는 뜻이죠. 이 모든 게 다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크게 6가지로 나눠서 조금씩만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생활 습관, 두 번째는 운동 습관, 세 번째는 혈당 체크하는 습관, 네 번째는 약물 투여 습관, 다섯 번째는 당뇨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과 관련한 방법,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습관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제일 중요한 건 식습관이겠죠. 혈당 조절에 다른 영양소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그 열량의 총 60% 이상을 탄수화물로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 탄수화물이 당을 올리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탄수화물이 다 똑같냐? 그렇진 않고요.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어차피 60% 이상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 어떤 좋은 종류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당 관리가 달라집니다. 이 주로 보통 상식적으로 알기로 단 것이 당을 올리고 안 달면 당을 안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모든 탄수화물은 다 당을 올립니다, 일단. 그런데 탄수화물을 크게 이렇게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흔히 아는 단맛이 나는 단순 당질의 음료수, 사탕, 설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복합 당질은 전분으로 돼 있어서 크게 단맛이 안 나는 밥이나 빵, 국수, 감자, 옥수수, 미숫가루 이런 것들도 단맛은 없지만 다 탄수화물 음식이기 때문에 당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이섬유는 몸에 먹어도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 다당류로 돼 있는 식이섬유도 탄수화물 음식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현미나 보리 같은 혼합 잡곡이라고 부르는 음식, 과일, 버섯 이런 것들에도 다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탄수화물이 다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이 당을 올릴까요? 다 당을 올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리는 속도나 올리는 정도는 다르죠.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좋은 탄수화물은 이거죠. 식이섬유. 먹어도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다당류로 된 이 음식들.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들이 주로 이제 잡곡밥을 많이 먹고 있고, 같은 밥이지만 흰쌀밥, 백미보다는 이런 음식이 조금 더 당을 천천히 올리게 되고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덜 올리게 되죠. 근데 이제 착각하시기로는 현미밥이 당을 떨어뜨리는 걸로 생각해서 현미밥을 많이 드시고 그러시는데, 절대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같은 양을 드실 때 당이 덜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지, 그게 당을 떨어뜨려주는 당뇨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탄수화물 식품을 고를 때 이런 음식 대신 이런 음식을 주로 드시는 것이 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 올바른 탄수화물 식이법은 주식인 밥의 양은 거의 가능하면 일정하게 유지하고, 간식은 탄수화물 식품보다는 다른 단백질 식품이나 탄수화물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간식으로 어쩔 수 없이 탄수화물 음식으로 뭐 고구마나 떡 같은 걸 드셨다면 다음 식사 때 밥을 좀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밥은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당뇨가 있는 분이나 당뇨가 없는 분이나 밥을 굶으면 당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산입니다. 왜냐면 이제 주로 당뇨 환자들도 아침밥 자주 거르고 하루에 한두 끼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람이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탄수화물이 몰아서 섭취가 되게 되고, 그리고 공복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혈당이 오게 돼서 오히려 세 끼를 조금씩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적은 양을 자주 드시는 것이 당질이 지속적으로 몸에서 유지되면서 당 관리나 아니면 체중 관리에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든 그냥 당뇨가 없어도 다이어트를 하는 환자든 식사를 거르는 건 좋지 않고요. 통계적으로 아침밥을 거르는 사람이 단 음식이나 고지방 음식을 훨씬 더 잘 찾는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 식사를 꼭 하루에 3끼를 꼭 챙겨서 드시는 것이 당뇨 환자든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이든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루 먹어야 되고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과식이 굉장히 좋지 않은 이유가, 과식 자체가 혈당을 올리긴 하지만 많이 드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몸 안에서 그게 에너지화 되면서 그 에너지화 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깁니다. 근데 활성산소는 적당량을 넘어서게 되면 무슨 일을 일으키냐면 우리 몸에서 노화를 빨리 진행시키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도 만들 수 있고, 중풍이나 그 다음 암 발생이나 치매 같은 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식은 당을 위해서도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도 좋지 않고요. 이제 거의 적게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 피해야 되는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당뇨 시기에 대해서 딱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당뇨 시기는 당뇨 환자한테 해야 되는 필수적인 치료 시기이면서 동시에 당뇨가 없는 사람도 하면 좋은 시기라서, 무슨 시기일까요? 여기? 그쵸, 건강 시기입니다. 당뇨 환자가 당뇨병 때문에 무슨 벌처럼 억지로 고통스럽게 시행해야 되는 치료 시기 아니라 누구나 당뇨가 없어도 모든 사람이 하면 좋은 시기, 건강 시기가 바로 당뇨 시기입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이것도 이제 20곡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보약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약을 드시면 수명도 증가시키고, 혈관 속에 기름이 끼어 있으면 그게 제거가 되고, 혈당도 떨어지고, 혈압도 좋아지고, 비만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조차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약값이 무료예요. 뭘까요? 그렇죠. 잘 아시죠? 운동이죠, 운동. 자, 운동은 객관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어요. 사망률도 줄이고, 심혈관계 사망률도 줄이고, 당화혈색소 당뇨 환자들한테도 당이 좋고,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체중도 낮추고, 혈압도 낮추는 걸로 이미 정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 운동 생각하면 보통 이제 유산소 운동을 생각하시는데요. 이걸 중심으로 근력 운동을 함께 하셔야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 매일 하시는 게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은 주 5회, 근력 운동은 주 3회 이상은 해야 그게 결국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보다 덜 하면은 효과가 있으려다가 말기 때문에 지속적인 효과를 보려면 이 정도는 노력하셔야 되고요. 운동 시에 당뇨 환자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저혈당이, 식사를 공복이 오래 가도 저혈당이 오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을 피해야 되고요. 아까 과식이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나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과도한 운동 자체도 아까랑 말씀드린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나쁜 효과를 미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쉽게 운동을 많이 하면 좋은 걸로 생각해서 아주 많이 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게
몸에 큰 무리가 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당이 올라가기도 하고 활성산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도 과유불급입니다. 운동은 식후 한두 시간 사이에 밥을 먹고 가장 혈당이 높은 그 시간에 하시는 것이 좋고요. 공복 시간에는 피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관상동맥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마음껏 함부로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그 담당 심장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시작해야 되고요. 관절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막 등산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체중이 덜 실리는 다른 수영이라든가 고정식 자전거 이런 운동으로 돌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눈에 안구에 망막병증이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운동 수칙은 알지만 나는 시간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저희도 사실 그렇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병원에 오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늦은 시간에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생활 습관으로는 출근을 비싼 BMW로 바꿔본다? 이게 뭘까요? 버스나 메트로나 워킹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 예, 이런 걸로 바꿔보고 점심시간에 가능하면은 주변을 좀 산책해보고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한다. 우리 병원 계단에 써있죠? 계단을 올라가면 건강에 올라간다고. 저도 가끔 올라가는데 걸을 때 속보를 하고 TV 볼 때 가만히 앉아서 보지 말고 고정식 자전거를 타본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뇨 환자에 해당하는데 자가혈당을 측정하는 거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자가혈당은 자가혈당 측정을 안 한 사람에 비해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당뇨 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왜냐면은 식사, 운동, 스트레스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당이 이렇게 높네? 아, 이랬더니 당이 좋구나. 이런 거를 아무리 병원에서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모르다가 본인이 혈당을 재보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알게 되고 실천할 의지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이걸 재면 저혈당과 고혈당 시에 예방과 대처를 할 수 있고 측정 빈도는 그 혈당 조절이나 조절 정도나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형 당뇨 환자나 인슐린을 여러 번 맞는 분은 하루에 2-3번 이상 해야 되고요. 다른 환자들도 하루에 1번 정도는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 투여 습관에 대해서 또 넘어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당뇨 환자든 고혈압 환자든 매일매일 약을 먹어야 되는 분들이 사실은 약을 잘 못 드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왜 잘 안 드시나요?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작용 있을까봐? 안 먹어도 별 차이가 없어서. 감기약은 안 먹어도 사실은 큰 병에 대세에 영향을 안 주지만 감기약은 환자들이 꼬박꼬박 먹는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약은 잘 빼먹어요, 환자들이. 왜? 안 먹는다고 당일날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 약값이 비싸고 약을 시작하면 평생 투여해야 된다고 들어서 약이 왠지 꺼려지고 그 다음에 먹긴 해야겠는데 습관이 안 돼서 잊어버려서 자주 빼먹고 이 중에 여러 가지가 다 원인이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습관 문제죠. 다른 거는 당뇨 약에 대한 오해이거나 아직 병식이 덜해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저 같은 의사가 환자를 잘 설득해야 되는 문제고요. 이 습관이 안 돼서 하는 문제는 이제 환자가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문제죠. 복용법을 지켜야 되고 자기 약에 대해서 이름이나 효능도 알아야 되고 약이 새로 바뀌면 그 약에 대한 본인의 몸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요. 약을 복용할 수 없게 되거나 부작용이 있으면 병원에 바로 진료시에 알려야 되고요. 이제 특별히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당뇨약뿐만 아니라 고혈압약,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당뇨 환자가 고혈압 환자가 있는 경우에 이걸 꼭 알도록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당뇨약을 선택할 때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가지수를 고려해서 약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환자의 나이나 당 상태나 공복에 높은지 식후에 높은지 환자가 비만이 있는지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는지 인슐린 분비능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환자의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괜찮은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당뇨 약 중에 약을 선택하고 용량을 결정해서 약을 드리는데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임의로 본인께서
약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약을 안 먹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대로 이제 가족들 약을 내 약이 없어져서 탈 때가 됐는데 병원 가기 힘드니까 가족이 갖고 있는 약을 그냥 드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본인에게 이렇게 맞춘 약이기 때문에 사람이 똑같지 않잖아요. 가족이라고 해도 다 당의 패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을 먹으면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뇨 환자한테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저혈당이 70 미만일 때를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저혈당이 뭐 식사가 부족했거나 식사를 걸렀거나 운동을 갑자기 많이 했거나 술을 마시면은 알코올 자체가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이 올 수 있고요. 평소보다 많은 실수로 인슐린 주사를 많이 주사를 맞았거나 약을 잘 모르고 2번 연거푸 드셨거나 그러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저혈당이 올 때는 저혈당 응급식품을 드시고 15분간 있다가 다시 측정해서 혈당이 올랐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당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저혈당 응급식품이 뭐냐? 보통 저혈당이 오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오냐면 저혈당 자체가 몸에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분비가 됩니다. 에피네프린, 노어에피네프린 이런 게 분비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엄청난 공포감이 들 때 사람이 에피네프린, 노어에피네프린이 확 나오는 거거든요. 죽을 것 같은 상황, 금방 뭐 엄청난 귀신을 봤다거나 아니면 뭐 차에 치일 뻔했다거나 뭐 이럴 때, 아니면 엄청나게 화가 났을 때, 그럴 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저혈당 때 싹 엄청난 양이 확 품어져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포감과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을 섭취하게 돼요. 그 꿀물을 뭐 한 잔, 2잔이 아니라 뭐 5, 6잔, 빵을 뭐 그 초코파이를 막 3, 4개를 까서 드시기도 하고, 어느 정도 뭐 몸과 마음이 안정화될 때까지 엄청난 양을 드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드시면 저혈당을 벗어나는 걸 넘어서서 너무 심한 당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혈당 응급식품으로는 꿀 1숟가락, 주스 반잔, 요구르트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드시고 15분 있다가 혈당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고혈당이 있을 때는, 고혈당은 여기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뭐 약을 안 먹으면, 인슐린을 안 맞으면 올 수 있고요. 혈당 높이는 약물 중에 스테로이드가 대표적인데요. 보통 관절염 때문에 맞은 분, 피부과에서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은 분, 아니면은 감기 증상이 심해서 스테로이드를 일시적으로 쓰신 분들, 천식 환자, 그런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써서 당이 막 300, 400, 500 올라가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증상이 별로 없더라도 고혈당을 생각해서 당을 재보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니까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대처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뭐 당뇨와 관련된 원인으로도 스트레스가 올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실직이나 이사,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본인의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도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올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오면 자기가 스트레스라고 느끼기 전에 이런 신체적인 신호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스트레스 관리법은 운동으로 해소하거나 스트레스를 이길 힘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를 표현하고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그리고 스트레스의 원인을 바꾸기 어려우면 이제 내 생각을 바꿔야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보통 자기가 당뇨가 있다는 사실로, 인슐린을 맞아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생활 식이 조절 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뇨는 생기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을 바꿀 수 없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돼서, 이거 2가지를 알고 오늘 강의가 거의 맺은 말인데요. 당뇨병을 잘 관리하면 당뇨병 없는 사람 못지않게, 아니 더 건강하게 살 수도 있다. 당뇨병은 내 인생의 원수가 아니라 동반자이자 친구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6가지를 하여간 당뇨병에 관련한 건강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우리 인생의 길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뇨가 있지만 습관을 안 고쳐가지고 평생 고생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습관을 바꿔서 짧게 고생하고 길게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둘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 그 짧게 고생하고 오래 행복한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이거는 존 드라이든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명언인데요. 여러분이 당뇨가 있든 당뇨가 있는 가족을 가졌든 아니면 당뇨는 없지만 건강한 습관을 가져서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시도록 노력을 같이 하시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